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어제죠.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 발표 내용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핵심이 흐려질 수 있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18번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크게는 이번 세 번째인데요. 종합대책이 첫 번째로는 2017년 8.2 대책이죠. 그 다음에 2019년 9.13 대책, 그 다음에 2018년 9.13 대책, 그 다음에 2019년 16 대책, 어제 발표한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한 것 중에 첫 번째로는 대출 잠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LTV, DTI 40% 대출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억 초과한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20%만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즉 9억까지는 LTV 40%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것은 40%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것은 20%만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쓰기도 했고 카페, 네이버 카페죠.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 쓰기도 했는데 설명만 들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예를 들어 14억짜리 집을 산다면 왜 이제 14억이냐면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15억 이상은 대출 자체가 안 돼요. 대출 자체가 15억은 무조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억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9억까지는 40%가 대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5억은 20%만 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에 대한 대출은 40%니까 3억 6천만 원이 대출이 되고 나머지 9억에서 15억까지 그러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에 대해서는 20%인 1억만 대출이 돼서 14억짜리 집을 살 경우에 대출 총액은 4억 6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집을 구입하는데 총 금액이 14억에서 4억 6천만 원만 대출이 되니까 취득세를 포함해서 대략 10억은 현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5억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요. 70%가 15억이 넘는답니다. 결국 강남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 집을 사려면 100% 자기 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남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고가주택은 돈 없으면 넘보지 마라.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으니까요. 즉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전세대출에서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이거나 집이 하나 있을 때 가능해요. 다주택자들은 전세대출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다시 말해서 무주택이나 1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할 수 없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를 살려고 해요. 이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율도 싸고 금액도 전세 금액의 80%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 집을 전세로 제공해주고,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집에 아는 사람끼리 전입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번 대책에 이런 가능성까지 막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번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담당자들이 유튜브 너무나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다 알아내서 이렇게 막은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전세로 살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래서 전세로 살면서 9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거나 2주택자가 넘어가면 전세금 대출도 회수한다는 거예요. 회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9억이 넘는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도 막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세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프죠. 들어도 숫자이다 보니까 금방 잊어먹기도 하고, 또 뭐 잘 기억이 안 되기도, 실감도 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지금 이 얘기한 것은 전세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출을 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당장 효과. 지금 당장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지금 집값 상승의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으로 대출을 가지고 왔고,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세금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세금 문제. 취득세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4주택부터는 4% 인상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이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4주택자부터는 4% 취득세를 내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건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 발표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권이에요.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5에서 2.7%거든요. 이것을 0.6에서 3%로 올린다는 겁니다. 특히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자를 가지고 있거나 전국적으로 3주택인 사람은 종합부동산 세율이 0.6%에서 3.2%였는데 이것을 0.8에서 4%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보면은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나 공정시장가액률을 85%에서 90%로 매년 5%씩 인상하기로 이미 얘기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더불어 공시가격도 매년 올려서 현실화한다고 하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5에서 2.7%인 것을 0.6%에서 3%로 인상을 한다. 또 공정시장 가액률도 매년 5%씩 인상해서 100% 될 때까지 인상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시가도 매년 인상해서 현실화하겠다. 즉 세금은 계속 불어난다는 겁니다. 세금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양도세가 있습니다. 양도세. 이번에도 이제 이 대책에 포함된 건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의해서 보유기간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거주기간을 더 추가했다는 겁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축소시켰거든요. 집에 하나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또한 1주택인 사람이 이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주거 요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요건이 됐는데 이것도 1년으로 줄었습니다. 1년 안에 전입신고할 때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집을 사놨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더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세입자의 만기 시점에 들어가는 것은 예조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길어도 2년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왜 오니? 전세기간이 2년이니까요. 이번에 분양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냐, 포함이 안 되냐,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카페에도 이렇게 올라온 글에서 보면 분양권 양도세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팟캐스트 부동산 뉴스를 올려주는 꿈나무님이 있었잖아요. 꿈나무님도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올려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니 이게 좀 분양권 굉장히 복잡해요. 그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청약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시켰어요. 이것을 9.13 대책에서. 즉 분양권이 있다면 무주택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분양권은 주택수로 보지 않았어요. 분양권이 2개 있건 3개 있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도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즉 서울에 집이 있고 다른 지역에 분양권이 있다면, 그래서 서울 집을 팔려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란 겁니다. 분양권이 집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에 많이 오른 집이 있고 지방에 분양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양권 처분 계획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추가되었잖아요. 즉 1가구 1주택인 경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40%가 중과돼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일반 세율로 적용해서 6%에서 4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필요비를 뺀 상태에서 첫 번째로 1200만 원 이하이면 6%만 양도세를 내면 됐어요. 두 번째로 1200만 원에서 거기 필요비를 뺀 상태에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인 경우에는 15%만 양도세를 내면 됐습니다. 또 15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의 양도세를 내면 됐고요. 또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1억 5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38%, 그 다음에 3억에서 5억까지는 40%, 또 5억이 초과분은 42%로 이게 이제 일반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바꾸었다는 겁니다. 즉 1년 미만인 경우 40%였던 것을 50%로 바꿨다는 겁니다.
1년에서 2년인 경우에는 40%이고요. 그리고 2년이 넘어야 기본세율이 6%에서 4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년만 넘었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1년 안에 팔면 50%, 2년 안에 팔면 2년 안에 팔면 40%, 그 다음에 2년이 넘으면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도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처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2개나 3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무거운 세금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또 당근도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강조를 했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뭐냐면 거래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죠. 취득세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내려주는 방향을 선택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못 파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물건 잠김 현상이 뚜렷하고, 다시 말해서 양도소득세가 3주택이면서 조정지역 안에 들어있으면 20% 추가잖아요. 20% 추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팔 수가 없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물건들은 바로 시장에 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시장 잠긴 현상이 강해서 결국은 시중에 팔고자 하는 주택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면 시장의 집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저도 그렇게 좀 강조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됐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2020년 6월까지 팔 때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1년 아니고 6개월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일까요? 제가 생각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하는 집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어디로 갈까요?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버렸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다고 집을 팔까요? 왜 그러는 거지? 실거주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보유한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정권이 바뀌는 나라든지 이런 또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근을 내세웠는데 이 당근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이 한두 채 있다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책에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퇴직을 앞둔 아니면 퇴직을 한 연금 수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 무서워서 집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집을 사다 보니까 집을 샀는데 지금 그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집을 팔라 보니 양도세가 중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집을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시장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그것이 빠졌어요.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집이 4, 5년 전 안쪽으로 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양도세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 대책에서 저는 참 이것이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기존 서울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서울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 구 37개 동으로 확대되었죠. 1차로 핀셋 지정을 표방했던 상한제 지역이 무더기로 지정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1차에서 상한제 지역이 지정됐던 서울 27개 동에서 구 전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작, 양천,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 5개 전체도 새로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경기도도요, 3개 지역 13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광명시는 광명, 소화, 철산, 하한동 등 4개 동과 하남시에는 창우, 신장, 덕분, 풍산 등 4개 동, 그리고 과천시는 별량과 부림과 원문, 주암, 중앙 등 5개 등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불법 청약거리가 적발되면 10년간 청약 기회를 박탈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10년이 아니라 한 30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10년으로 못 박았네요. 근데 30년 했다고 해도 이거 또 바뀔 수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10년간 한번 불법 거래한 것이 적발되면 10년간 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 거주 지역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지역에 1년 거주해야 그 당해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던 것을 지금은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2년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최근 가장 문제가 된 지역이 어디예요? 과천이에요. 과천. 그래서 지금 과천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왜 그런 거니? 과천은 지금 재건축이 많이 되잖아요. 집을 많이 짓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 접근성이 너무나 좋고, 더군다나 이제 상한제가 들어서 버리는데, 그때 이제 상한제 들어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입을 된다도 왜 그러니? 1년 거주만 맞추면 거기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왜? 조만간 상한제가 도입되고 1년 거주하고 난 다음에 상한제가 들어온 상태에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2년이 아니라 이것도 한 5년으로 했다고 한다면 청약 광풍 열풍을 좀 잠재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당첨 기간도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10년, 조정 지역에서는 7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부동산 시장은 끝났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나요? 아닌가요? 서울은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서는 어제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런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0년 1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다음 카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셔서 2020년 부동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